제가 어디 나와서 이렇게 교육하고 이거 할 정도의 역할이 되는 사람인가는 모르겠는데,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삼성 서비스 지회가 어떻게 생기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다 여기까지 왔는지 정도만 설명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다가 검색을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다른 종류의 업체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을 딱 보니까 와, 공장도 엄청 깜찍하고 뭐 만드는 것도 큰 거 만들고 저희가 맨날 이거 해놓고 뜯어가지고 이거 하는데,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여기 뭐 얼굴 아는 동지들도 있고 몇 번 뵀던 동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결성 과정과 투쟁 일지라고 조금 해갖고 PPT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게 되게 허접해가지고 잘 봐주십시오. 되게 사소했습니다. 저희는 여기도 협력업체였잖아요. 저희는 전국의 모든 센터에 여러분들이 가셨던 센터는 다 협력업체였어요. 전국 따지면 한 350개. 내근 외근 다 해서 다 떨어져 있었는데, 2013년 6월 12일 날 동네 센터 노사협의회를 하던 노사협의회 위원장 해봤자 직원 한 20명 정도 되는데, 회사 그때 정부에서 노사협의회 이런 거 만들자고 했던 위원장이 이렇게 노사협의회에서 뭐 이렇게 요구하니까 사장은 그걸 꼴보기 싫어갖고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 처음에. 근데 그 전에도 되게 열악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력 불문, 나이 불문 언제든지 오십시오였어요, 직원들.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내가 고깃집에서 한 건을 해갖고 뭐 3만 원을 받아요. 그 중에 10%가 사장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100명 뽑아도 상관없고 200명 뽑아도 상관없는데, 대신에 일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기름값 내고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뭐 고참들이 진짜 되게 잘 수리하는 사람이 한번 싹 훑고 가면은 이제 초토화가 되는 거죠. 내가 일이 없으니까 한 4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6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여름에 일 좀 많으면 또 한 1, 200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모든 비용을 그 사람이 내는 거. 지금 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정수기 고치시는 분 뭐 이런 분이랑 똑같은 대접이었어요. 다들 뭐 글로벌 삼성이라고 해갖고 되게 그랬는데, 다들 정직원인 줄 아는데 다 협력업체에서 겨울에는 추운데도 일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히터 못 틀고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 못 틀고 차에서 그냥 거기는 일이 많았고 열악했죠. 그러다 보니까 퇴사율이 한 60%? 여름에 일이 물량을 대비해서 사람들 한 50명을 뽑아와요. 딱 1년 지나면 한 25명 살아남아요. 그 중에서 한 3년 지나면 거기서 한 5%도 못 살아남아요. 그래갖고 한 10년 넘으신 분이 뭐 한두 분 계실까 말까 하는 정도? 임금 구조가. 그런 상태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직접 모욕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고소고발도 좀 해볼까 우리도,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7월 14일 날 그래서 뭐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너 가입할래 말래 해가지고 7월 14일이 일요일입니다. 이날 여기가 서울 여성회관이거든요. 이날 비가 엄청 왔어요. 근데 이날 회사에서 노동조합 결성 못하게 하려고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저기에 다 모이는데, 그때 이날 출근만 하면 20만 원 준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여기 못 가게 하려고. 일요일이니까 나와 출근만 해. 그럼 20만 원 제가 뽑고 시작할게. 거기서 일하는 건 별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모이신 사람처럼 한 300여 명, 400여 명이 그 폭을 뚫고 여기 와서 노동조합 처음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도 있어요. 그때는 좀 어렸죠. 협력업체고 삼성이라는 기업 알다시피 문호조 경영의 끝판왕입니다. 바로 탄압을 시도합니다.
협력업체 직원들한테 우선 일감을 뺏기. 일감부터 안 줘요. 회사에서 그냥 말 자체가 달라져요, 사장이. 뭐 표적 갑자기 내가 3년 전에 고쳤던 고깃집에서 너 거기서 고객이 돈 줬는데 회사에 입금 안 했다며. 그걸 이제 감사에 때리는 거예요. 3년 전에 저희가 하루에 보통 7, 8집을 가는데 3년 전에 어느 집 가는 걸 기억을 못 하는 게 정상이죠. 이제 안 하면은 나갈래 말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탄압을 엄청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표적 감사도 해고 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근로자 지휘하기 소송 저희도 했죠. 아니죠. 위에 안 했어요. 평택만. 아, 평택만. 여기 저기 이제 막 소송이 들어갔어요. 이거 하면서 열 받아서.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여기 처음에 만든 사람들 있죠. 여기 노동자 처음 왔을 때 여기는 경기 쪽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고참이었어요. 전국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 연봉이 꽤 셌어요. 이 사람이 연봉이 1억이 넘었었고, 그때. 이 사람도 거의 1억 가까이 됐었고, 이 사람도 회사에서 그나마 되게 대우받던 사람이고. 근데 왜 하게 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있어도 13년도에 1억이면은 나쁘진 않죠.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고, 대신에 그 1억 3천이, 1억이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저희 새벽 2시까지 고깃집 갔으니까, 여름에. 고객이 부르면 에어컨이 안 돼. 고객님 제가 시간이 안 돼요. 밤늦게라도 방문해도 드릴까요? 아, 제가 새벽 2시쯤 될 것 같은데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새벽 3시도 오라고 그러죠. 고쳐준다는데. 그렇게 일하고 그 직원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그지 같은 순환이 반복되는지 여기에 환멸을 느끼고 이제 노동조합 만들어 보자. 우리 한번 개겨보자. 삼성에서 대부분 실패를 많이 했죠. 처음에 저희가 찾아간 곳이 한국노총이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삼성에서 노조한다고요? 예, 여자 드릴게요. 그래서 커트. 우리는 못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간 곳이 민주노총, 저희가 서비스잖아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근데 거기서도 여기 당신들 다 목포지가 떨어져 나간다. 뭐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안 될 것 같다. 저희는 좀 힘들다. 찾다 보니까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에서 제일 세긴 세대요. 금속노조에서 가서 얘기를 하니 금속노조에서는 그때 당신들 진짜 잘 버틸 수 있냐, 되게 힘들 거다, 고생스러울 거다. 근데 뭐 그때야 뭐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나왔는데 게임 할 수는 없으니까 금속노조에서 오케이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속노조가 된 거예요. 솔직히 전혀 상관없잖아요. 제품고치에서의 금속노조가 뭔 상관 있어. 근데 받아주는 데가 금속노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만드니까 근로자 지휘확인 소송하고 막 이렇게 소송을 거니까 불법 파견 이렇게 문제 나오고, 여기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런 회사에 이제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표적 감사하고 노조 활동한다 그러면 저희도 처음에 노조 원인지 아닌지 잘 밝히지도 못하고, 근데 뭐 한 센터 해봤자 20명에서 많은 데는 큰 센터 한 50명 되는데 다 알 거 아니에요? 쟤는 가입했다 안 했다. 그 와중에 11월 1일 날 우리 최종범 열사가 이렇게 글을 카톡에다가 쓰고 자결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1살 된 딸이 있었어요. 더 갓돌 돌도 안 됐죠. 그때 1년이 안 됐으니까 한 달 전? 11개월 정도 된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신 것처럼 전태일처럼 그러지 못해도 이게 이렇게 되고 나서 운이 다들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어느 갑자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종범 열사 추모제를 하고, 그때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보면은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사진에. 권영국 그 대선 후보 있죠. 많이 오셨어요, 저희 사업장에. 여기 와서 뭐 민주노총 뭐 이렇게 다 오셔갖고 결의대회 하고 서초 앞에서 막
조합을 한 100여 명이 여기서 우리 농성을 하겠다. 근데 서초 아시다시피 서초에서는 우리 보통 농성하면은 보통 천막치지 요즘에는 세상 좋아진 거예요. 서초에는 못 치게 해요. 이걸 못 치면은 어떻게 하냐? 잠은 자야 되니까 비닐을 이렇게 위에 덮고 자요. 밤에 눈이 옵니다. 그럼 눈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러고 버텨야 돼요. 이제 비닐 하나 잡고. 왜? 천막을 못 치게 하니까. 그래서 그때 서울번역조합은 한 100여 명이 노숙을 한 30명을 계속 했죠. 그래서 뭐 앞에서 집회하는 거는 일상이고, 여기 최주범 열사 돌아가셨을 때 서초 앞에서 집회하던 광경인데, 짠하죠. 회사가 엄청나게 탄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좀 악이 바치는 거예요, 이제. 솔직히 이 회사 다녀가지고 내가 여름에 받아야 많이 받아야 한 150, 180, 뭐 최저임금 뭐 안 되는 사람들 많으니까 뒤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안 되면 딴 데 가서 일하지. 굳이 여기서 이 대접 받고 하나 하니까 뒤가 없는 사람들 다 뛰어나온 거예요, 그냥 동시에.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폐업을 때립니다. 해운대 되게 지금 크죠. 해운대들 거의 조합원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장이 나 건강상 이유가 안 좋다고 그래서 폐업을 해버려요. 충남 마산센터, 경기 이천센터 다 폐업을 때려버려요, 사장이. 조합이 강한데 좀 센 데는 또 가서 규탄하는 거예요. 가서 맨날 싸우고 이런 싸움이 계속 되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노조를 만들었으니까 단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섭을. 회사는 교섭에서는 뭐 교섭도 되게 이상하게 이루어진 게, 이 사람들이 대표 사장들, 바지 사장들이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교섭을 하는데 사장 방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삼성에서 나온 애들 방이 따로 있어요. 질문하면은 예, 그래서 얘기 듣고 예, 진짜 맞다. 뭐 하는 거야?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이어폰을 꽂아주고 이어폰 꽂아주면 그렇게 막 교섭을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뭐 이런 거 저거 다 하는 와중에 또 5월 17일 날 그 염호성 열사가 정동진에서 자결을 하십니다. 또. 네. 저희가 7월 14일, 13년 7월 14일에 만들었는데 1년 안 됐어요, 그죠? 지금 14년 5월 17일이니까 1년도 안 된 사이에 2명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글을 써보니까 막 이런 거 같지, 요런 거 한해할 때 있잖아요. 한해할 때 다 파업 내고 연차 쓰고, 뭐, 월급 그때 저도 월급 한 60만원 받았나? 여름에? 보통 여름이면 200 넘게 받거든요. 근데 봤더니 뭐, 파업을 20이 됐다고 막 이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는 상대고, 삼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안 믿더라고요. 납치를 당합니다, 저희가. 강남의 어떤 센터가 분해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분회장이 돼갖고 그날 이렇게 모임돼서 이제 분회 만들었습니다, 신규 분회장입니다 박수치고 하려는데 안 와요. 다다음 날이가 되니까 오더라고요. 와갖고 하는 말이 저 섬에 끌려갔다 왔다고 지금. 그냥 태운대요. 그리고 그 핸드폰 뺏고 섬에 가갖고 맛있는 거 먹이는 거예요. 뭐 두들겨 패고 이런 건 아니고 맛있는 거 먹이고 계속 회의하고 그거 각서 써야지, 노조가 만나니까 각서 써야지 너 나갈 수 있어. 네. 그리고 삼성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노동자하고 뭐 지회장님이 했잖아요. 노동자 가입했어. 그러면은 대놓고 납치합니다. 봉고차에 태우고 전국을 한 바퀴 돌면서 낮에는 두들겨 패요. 그리고 저녁에는 되게 비싼 집 가고 술을 먹여요. 낮에는 두들겨 패고 저녁에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그러면은 사람이 멘탈이 나가잖아요. 아빠가 현금 한 4, 5억 던져놔요. 고소하지 말고 합의서 쓰라고, 앞으로 이거 안 하겠다고, 퇴사하라고, 5억 줄게. 그럼 그동안 맞았던 거에 멘탈 나간 거 있지. 내가 지금 막 멘탈 나가 죽겠는데 그 한 5억 던져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먹고 그냥 나도 그냥 닦는 거죠. 회사는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을 나왔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 노동조합 삼성중공업에서 만들었던 사람은
러시아도 출장을 좀 보내서 1년만 갔다 와. 그러면 너 좀 잘 해줄게. 러시아 갔다 와서 들어올 때 삼성에서 간첩 신고를 합니다. 저 사람 간첩이라고. 그 간첩 조사를 몇 년 동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믿기죠, 이게. 저도 13년대 노동조합 하기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되게 공정하고 이런 범죄는 나랑 상관없는 일. 우리 뭐 사소한 뭐 이런 범죄야 뭐 뉴스에 나오는 정도면 있겠지만 대한민국 그래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경찰한테 얘기하면은 경찰이 와서 해결해주고 이런 사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그냥 벌어지면서 경찰들이 저희를 탄압하는데 그냥 무지하게 한 거야 그냥. 대놓고 발로 차고 두들겨 패고 그래도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여튼 여무선 열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일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전유학원 파업을 합니다. 전유학원 파업을 하고 서초에서 상경해서 노숙을 하자. 이거 풀릴 때까지. 그때 첫 차 처음에 상경할 때 한 600여 명이 됐어요. 서초 본관 앞에서 여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삼시세끼. 그 와중에 회사랑 시비가 계속 붙겠죠. 그거 하다가 수석 구속되고 지회장 구속되고 부회장 구속되고 그리고 42일 동안 여기서 농성을 합니다. 최대 인원 800에 평균 인원 650명 정도 대우를 농성장을 유지해. 별일 다 했겠죠. 농성장 회사가 들어와서 갑자기 텐트를 찍겠다고 칼 들고 오질 않나. 그것도 해서 여름에 이거 뭐지? 천막을 못 치게 하니까 제일 힘들 때가 그날인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장마가 왔나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소나기가.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한 10시쯤 된다 다들 일어나서 어떻게 해. 그냥 다들 지하철 타라고 제일 가까운 한강다리 밑으로 가자고. 다 짐 싸들고 한강다리 밑에서 하고 또 거기 자는데 모기는 왜 이렇게 많아 그때. 하여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회사가 단협을 맺습니다. 되게 단협 맺은 거는 너무 소중하고 좋은데 실제로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맺더라고요. 네. 그렇게 시작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와중에도 이제 진주센터도 폐업되고 뭐 하고 났지만 위장 폐업이 막 일어납니다. 이것도 규탄 대회를 하게 되고 여기 권영 변호사님 계시네 쪽에 저희 할 때 이렇게 막 써놨는데 진짜 별짓을 다 해봤어요. 진짜 내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짓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이걸 알리려고 삼성이랑 어디랑 야구 개막 경기도 들어갔어요. 그 개막 경기에 뉴스 나오잖아요, 낮에. 그래서 누가 홈런 치면은 삼성이 홈런 쳤다 그러면 다들 피켓 들고 선전전 하더라고요, 관중석에서. 그거 해보고 또 이건희가 와이프가 하는 그 뭐지? 미술관. 거기에 이제 돈 끊고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서 처음에는 조심해야 되니까 막 이제 선전전할 때 거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잘렸을 거예요, 저희 때문에 아마. 마셔서 저희 막 선전전하고 이러고 뭐 사진 찍고 있어요. 그 사람은 뭣도 모르고 그냥 사진 좀 찍어주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갇혀서 나이 어리신 여자분이었어. 근데 좀 미안한데 그리고 나서 5분 뒤에 S1에서 S1 병력들이 한 20명이 닥친 거예요. 나가라고 막 지워 끌고 내가지고 우리가 돈 내고 미술관 왔는데 네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런 거 없어요 저희들. 그리고 경찰들이 이거를 동조해줘요. 제가 서초에 있다가 서울에서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농성하면서 뭐 현장 가면서 전단지 뿌리고 선전전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데 새벽 2시에 담배 사러 나갔더니 갑자기 공무차에 딱 문 열더니 한 명이 뻥뻥 뛰어와요. 그러더니 어디 가시냐고. 담배 사러 나간다고. 왜 전국과 생각해요. 밤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뭐 하여튼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삼성사 매각 그것도 있었고 별이대회도 했고 여기저기 폐업은 하고 있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회사가 제일 아픈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돼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서비스다 보니까 여기처럼 생산을 멈춰갖고 원청에 타격을 줄 수 있나? 그것부터 확인하는데
삼성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은 이미지 타격이에요. 얘들이 1년에 홍보용으로 4조를 넘게 써요. 근데 뉴스 한 번 나오면 팍팍 깎이겠죠, 몇천원씩.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뭐 이재용 3대 세습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전 센터에 설문지 돌리고 세습 반대 이런 일을 하고 지냅니다. 대부분 투쟁의 역사였어요. 노조 하는 동안 하루도 편하게 지내본 적이 없고 계속 그랬고, 우리 조합원들이 처음에 가입할 때는 한 1000여 명 됐다가 계속 줄어 나갑니다. 1년에 한 100명씩 계속 힘들어요. 보니까 회사에 붙어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생계 유지가 안 돼서 대부분 이혼하고, 이혼한 사람 수두룩하게 받고, 빚이 이제 감당이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딱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수련회 할 때 보면은, 야, 우리 500 밑으로 떨어지면은 졌자. 답 없다, 이거는. 우리가 졌다. 그럼 내년에 가면 한 450명 됐잖아요. 그럼 450명이 돼서, 야, 우리 400까지 떨어지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한, 최종 남았을 때가 한 450에서 한 400명 정도 됐는데, 이 인간은 이제 독종인 거예요. 회사도 알아요. 이 인간은 회의도 안 되고, 이 새끼들은 한 달 파업하다 좋다고 나가서 파업한 애들이고.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은 너무 억울하니까 저도 승질 나가지고 어디서 컨테이너 차 있잖아요. 컨테이너 큰 거 트레일러. 그거 한 대를 훔쳐가지고 서초 그 삼성 건물에 꽂아박고, 그 정도면 내 몸값 정도는 나오겠네, 진짜. 그 꽂아보면 건물 작살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내, 그런 얘기를, 거기 남은 한 400명 정도는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야, 안 되면은 우리 진짜 큰 맘 먹고 하루에 한 명씩 거기서 열사 내자. 하루에 한 명씩 그거 하면은 아무리 삼성이라도 한 20, 30명 되면은 난리가 날 거야.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뭐 조치가 나오겠지. 그래야 우리 나머지 동지들 편해지지 않을까? 약간 열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아는 느낌? 이런 것도 했어요. 삼성 노동자 이재용 경력 사수 1000만 실시 공고. 이게 전국에 한 200~300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에 오면은 요만한 여기다가 찬성, 반대, 스티커 놓으시라고. 얼마나 싫었겠어요, 이재용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어 죽겠죠. 여기도 분당센터는 계속 폐업되고 있고, 뭐 별별 투쟁은 다 하고 있죠. 이게 2016년이니까 이때 이제 박근혜랑 박근혜랑 이재용이랑 뭐 짱짱해갖고 막 걸린 사건들 나오고 막 그때 시작할 때겠죠, 그때. 여기 3대 찬반 투표하고, 여기 삼성이 죽였다. 이때 그 조합은 아니었는데 엔지니어 한 명이 추락사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슈 만들자고 이렇게 이거 피켓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옷 입고 전국에 따릉이를 타고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따릉이 그 서울에 있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 빌려갖고 하루 종일 그냥 안 바꿔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하루 종일. 하루에 운동도 많이 했는데 그때 참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조합원들이 그래서 이때도 매년 이제 임단협 갱신을 할 거 아니에요. 임역 갱신은 저희는 1년 안에 끝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3년부터 13년 교섭은 14년 한 3, 4월쯤에 하고, 14년 교섭은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요. 한때가 2년인가 밀린 적도 한 번 있었어요. 안 끝나니까. 여기는 여기가 이재용 그 깜방 갔을 때 구치소에 면회 간다고. 단체들 가는 거예요, 구치소 면회. 구치소 면회 이렇게 가갖고 우리 그 유용편지 넣어서 줄 테니까 좀 보라고. 좀.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게 쭉 여기 가잖아요. 요 반대편이 없는데 반대편에 누구 있는 줄 아세요? 박근혜 나오게 해라고 하는 사람들, 그 태극기들이 막 이거 하고 있어요. 아, 우리는 상관없다고, 면회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쩌고 하시라고 잠깐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이재용이 나오는 말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 가서 이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왔을 때 했던 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님 소주 한잔 합시다 하면서 뭐 이런 거 UCC도 만들고. 지난 정부에서 위한 적폐를 정상하고 나라답게 만들자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경찰하고 이제 적폐의 정상화는 그 시간을 알리는 이재용 재판이 이번 수công 했습니다. 분명히 정선의 이재용은 분명히 멈춤처럼 나라답게 만들 시작. 이게 일상에서 이런 일이 뭐 하루 이틀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익숙해요. 서초 가서 사면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면서 조합원들도 많고 여기서 자니까 맨날.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1심 판결이 났죠. 그 1심에서 저희는 패소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그 수원에 있는 고용지청에서 서소원센터에 방문해서 그 실태 조사를 한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하는 말이 그냥 답이 없다고, 증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고 회사에서 무조건 이긴다고 걱정 마시라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나오기 전날 그 고용노동부 한 사람의 녹취록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자기는 상상도 못하기 위해서 그날 뒤집어졌다고 180도로. 나중에 아예 밝혀진 게 고용노동부 차관이었어요. 차관이 뒤집은 거예요. 삼성에서 매겼으니까 뒤집어졌겠죠. 나 그 사람은 깜빡 봤을 거예요. 나중에 밝혀져서. 고용노동부 차관이니까 거의 뭐 말이 장갑 미치지 실무하는 사람이 엄청 높은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뒤집었대요, 이거. 1심에서 지고 나서도 뭐 사람들 떨어져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와중에 이명박 다스 문건 수사가 났습니다. 검찰에서 다스가 누구 거냐 막 들어가면서 다스가 압수수색을 해요. 그거 하는데 그거 하다가 이재용까지 걸려갖고 전자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압수수색 박근혜 그거 하면서 국정농단 수색을 하는데 어떤 놈이 하드디스크를 들고 튀는 거예요. 튀다가 검찰한테 잡혔죠. 이게 뭐야? 내가 까봤죠. 근데 그때 삼성 그룹 내에서 노조 파괴 활동하는 문건 6천 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대. 이제 완전 뒤집어진 거죠. 빼박 증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빼박 증거가 나왔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도 직고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솔직히 직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때 다른 임역 중이라 회사가 와서 또 얘기해요. 뭐 자회사를 만들어줄 테니까 고용을 포기하라고. 근데 원천이 없죠. 자회사는 자회사냐? 이 지금 남은 또다리 400명인데 어떤 인간들인데 저거 받으려고 저기 개고생을 했냐? 그래서 그때 조합원들이 엄청나게 늡니다. 우리가 홍보를 되게 하고 다녔거든요. 콜센터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지금 가입하면은 직고용이 되는데 같이 싸우면 될 수 있다 해서 조합원이 한 400, 500 남았다가 그때 2천 얼마까지 나와요. 엄청 저기 들어가면 직고가 될 수 있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직고용 전원 합의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재용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노동파괴로 사고한다. 대신에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콜센터가 그때 들어왔는데 콜센터가 감론을박이 되게 많았어요. 콜센터까지도 직고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근데 여기는 이때 노동조합 갓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할까? 그럼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제 옛날에 한 400 남은 조직들은 같이 투쟁을 하자고 하겠지만 그 이후에 들어오는 한 다른 동지들은 내일도 아닌 데가 대부분의 생각이었을 거고. 그래서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회에서 친구가입을 했는데 여기 한 300여 명, 한 400여 명 들어왔어요. 조합원이 400명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서비스의 자회사로 들어갔습니다. 협박을 하더라고요, 회사가. 11월 1일부로 지금 직고용을 우리는 던지고 원서를 받을 거다.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건 자회사를 놔둔다. 그러면은 이제 미래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한 반은 들어가고 또 개기는 사람 한 반은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직이 반은 쪼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콜센터 동지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막 울면서 그때는 뭐 제가 지회장이 아닌데 그 전 집행부들이 막 울면서 사과하면서 근데 조직을 위해서 좀가 자회사라도 이렇게 합의를 봐야 될 것 같다. 우리 동력 안 된다 더 이상. 뭐 그런 얘기들 좀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이후에 모든 교섭에서 서비스랑 콜센터랑 단협 조건 똑같이 맞추는 거죠. 무조건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막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검찰 막 나와고 누구 뭐 잡혀가고 이재용 뭐 이사회 의장도 잡혀가고 했는데 그래도 법위에 있더라고요, 삼성은. 이거는 뉴스 영상인데.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파괴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법정 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로 석방이 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핵심 물증이 위법 파괴 수준이 돼서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요. 조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18년 2월, 검찰은 삼성전자 수원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당시 삼성 직원들이 사무실 컴퓨터와 외장하드 디스크 등을 차량 트렁크 등에 숨겨둔 정황이 드러났고, 검찰의 추궁으로 확보된 자료에서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화의 정황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화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상훈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 여부, 이전 의장의 공모 혐의를 뒷받침한 핵심 증거였던 보고문건 등은 압수 당시 이사님 사무실에 있다가 차량으로 옮겨졌습니다. 1심은 영장에 적힌 자료가 옮겨진 장소에 해당한다며 압수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사팀 사무실 자체가 수색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압수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압수 당시 수사관이 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이전 의장은 오늘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면 원심대로 결론 낼 가능성이 높았다며 공모사실 자체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잘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재판 결과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면에서 너무 비통하게 생각하고요. 이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최평석 정부 등 일부 임직원들도 개인정보 유출 등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습니다. MBC 뉴스 조명합니다. 되게 웃기잖아요. 증거가 있어. 근데 차량에 있는 증거니까 증거가 안 된다. 뭔 긴 소리야 이게. 아무리 상식적으로 해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야, 재벌 위구나 싶어가지고 위아동지한테 뭔 얘기를 해볼까 얘기를 하려다가 저희 얘기는 뭐 이 정도 끝이면 될 것 같은데 위아랑 저희랑 비슷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서비스도 자회사입니다. 위아도 모비언트 자회사죠. 그럼 자회사가 뭘까를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자회사가 뭘까요? 자회사.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건 그 밑에 기업. 우선 협력업체, 우리 하청업체였죠. 그리고 우리 그거 좀 순화된 표현으로 협력업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 1밴드, 2밴드, 뭐 3밴드 이렇게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직업이 거의 계급인 나라입니다. 여기는 정규직이면은 되게 높은 사람이고 하청업체는 비정규직이면은 사업직 못 받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청업체, 협력업체 여기 밴드는 여기 하청업체는 여기 원청에서 수주를 받아서 뭔가 일을 하죠. 근데 원청이랑 전혀 상관없고 책임지기 싫어하니까 그리고 임금을 많이 주기 싫으니까 힘든 일을 여기다 보내죠. 하청업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럼 1차 밴드 정도까지는 그래도 원천이 뭐 100을 받으면 한 70 정도는 줘요. 1차 밴드는. 그럼 1차 밴드에서 또 고민을 해요. 아, 우리도 이거는 좀 그지 같은데? 이건 하기 싫은데? 위험한데? 그런 것도 2차 밴드로 넘어가. 거기서 3차 밴드까지 넘어가. 그러니까, 모회사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일시키는 기업 정도? 그리고, 자회사는 단어뜻만 따지면 여기 아들 자자 쓰고 엄마 문자 쓰잖아요. 이제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되는 기업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모성애가 많은 데는 없습니다. 모성애가 많아갖고, 엄마가 좀 못 먹다가 우리 아들 좀 먹여 살릴게 하는 기업이야. 대부분 모회사에서 자회사의 주식의 거의 100% 이상, 100% 갖고 있는 구조예요. 한계점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모회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여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모회사에서 올해는 임금 5% 안에 정리해? 그럼 거기 끝입니다. 모회사에서 올해 임금 동결이 하면 무조건 동결입니다. 이 구조는 깨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은 모회사랑 붙어서 싸워서 이겨먹어야 돼요. 서비스도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무슨 짓을 해도 전자가 임금만 내려오는 거를 최대한 붙을 수는 있어도 그거 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자회사 모회사. 근데 현대모비스는 또 계열사더라고요. 모비스 자체는 여기는 계열사는 100% 주식을 현대차가 100% 주식을 이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현대그룹사 여러 개 있죠. 여기서 10%, 여기서 10%, 여기서 10%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기업. 매출은 모비스가 되게 높죠. 뭐 잘 나가도 현대차에도 계열사끼리 순서하고 있던데, 자회사는 좋은 거는 모회사가 진짜 답이 없는 상황 아닌 이상 고용이 유지된다. 여러분들이 회사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한계점은 모회사가 찍으면 그냥 찍은 대로 해야 된다. 여기 사장 아무도 실권 없을걸요. 모회사가 주식 다 갖고 있는데 너 나가는 건데 뭐가 있겠어요. 그런 구조라서 뛰어넘기 힘들다. 대신에 복리후생이나 이런 거는 여기 모회사에 있는 복리후생의 기본 툴은 따른다. 대신에 그것도 100% 적용이 아니다. 한 70%, 60% 정도만 적용해준다. 이런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대신에 지금 노조법 2, 3조 개정하자고 하고 있죠. 네. 그게 우리 같은 지금한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게 보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협력업체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장도 아무도 힘도 없잖아요. 노조법 2, 3조가 우리 원한대로 개정이 되면은 우리가 원천에다 교섭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교섭 요구 어디다 하실 거예요? 교섭 요구. 예? 여기 만약에 법이 바뀌었어. 교섭 요구 어디다 하실 거예요? 현대위안. 현대위안이 현대차에다 하셔야죠. 현대차에다 해야지. 사용자의 범위 안에 들었잖아요. 분명히 계열사라고 하지만 주식을 갖다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 정도도 원천인 거죠. 직접 원천에다가 위안에다 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에다 얘기해야지. 여기 현대차 뭐 급여가 얼마 되시는 분이 현대차보다 한 6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원래 요런 기업 구조가 그래서 얘들이 100% 줄 거면은 우리 직원 하지. 돈 안 주려고 깎는 거 아니에요. 돈 안 주려고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리고 위험 책임 안 받으려고 조금씩 우리 대한민국 계급사회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이 죽어나고 정규직 투쟁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대접 받으니까. 근데 노조법 2, 3조가 바뀌면 좀 판이 틀려지겠죠. 비정규직이라는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이 월급을 더 받아요. 왜냐? 불안해. 이 사람은 당신 여기 평생 다닐 수 있지. 이 사람은 언제 다니다가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럼 월급을 갖다가 여기 100 주면 여기 150을 줘야지. 불안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수직 구조죠. 탁탁탁탁 나가. 돈 안 주고 나가. 최저임금 노조법 23 최저임금 얘기가
동지들한테 최저임금은 넘으시죠, 다들. 네. 받으시는 게. 최저임금 넘겨봤죠. 아, 최저임금 내 문제 아니죠. 외국인 근로자들 돈 받는 건 내 문제 아닌 것 같죠. 별 솔직히 크게 와닿진 않죠. 네. 외국인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으면서 일을 해요. 그죠? 그럼 회사에서는 누굴 쓰겠어요? 외국인 노동자를 다 써요. 외국인 노동자를 쓰면 우리 여기 대접은 어떻게 줄 것 같아요? 우리끼리도 이제 치열해지는 거예요. 야, 우리 1,000만 원 깎아도 내가 여기서 일하겠으면 수두룩 하겠죠? 외국인 노동자들 그 자리 다 차지했으니까 우리 직장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 개념이 우리보다 낮은 사람이랑 나랑 상관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만약에 편의점 알바 뭐 다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생산직도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위치 누릴 것 같아요? 야, 저기는 니네들 10분의 가격으로 쓸 수 있어. 그러면 그럼 우리 5분의 1만 원이라도 주세요. 할게요. 이런 식이 되잖아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들이 임금이 거의 우리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기 다니는 임금 정보 받아가면 배 아프겠죠? 야, 쟤들은 외국인인데 돈 겁내 버네? 대신에 여러분들의 회사는 더 쓸 거예요. 말 안 듣는 외국인을 고용하느니 말 되는 한국 사람 고용하지. 같은 가격이면은. 그죠? 우리가 메리트가 더 많겠죠. 근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뭐 노조법 2, 3조나 이런 집회에도 좀 같이 참석해서 우리 그러다 보면 세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동지들과 같이 좀 투쟁하고 한 투쟁 현장에서 같이 좀 많이 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